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척척정형외과 석주필. 네, 서울 안마취통증학과 우상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통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네. 좀 있죠. 네. 학생들은 학교에서, 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누구나 다 뭐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하고 네. 뭐 그런데 혹시 원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떤 뭐 아이들 뭐 말 안 듣는 것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뭐 굉장히 좀 마음도 힘들지만 몸도 막 아픈 것 같고 힘들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실제로 그냥 기분만 아프고 막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도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파질 수 있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기전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 통증 기전들 그리고 해결책들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는 우선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걸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대응책을 알아볼게요. 스트레스를 먼저 받게 되면은 인체 내부에서는 저희가 생존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뭐 생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편도체가 위협을 평가하면서 교감신경 계통이 활성화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분비 계통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 카테콜라민이 방출이 되면서요. 심박수가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긴장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됐어요. 저희가 왜 학생 때 교감신경 선생님이 돌아다닌다 뭐 이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뭐 그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 자율신경 계통에서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내분비 계통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HP 액시스가 가동이 되면서요.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요. 이 코티졸 같은 경우에 뭐 스테로이드 성분이죠. 강력한 항염제죠. 예, 그래서 초기에 염증이 있으면 그걸 이제 억제를 시키고 신진대사를 조절해서 이제 강력한 어떤 생리적인 브레이크가 발생을 한다고 돼요. 네, 급성 스트레스 때 분비되는 코티졸이 이제 생존에 필수적인 뇌와 골격근에 이제 에너지를 막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데다 이제 전부 다 몰아주는 거죠. 포도당의 합성도 촉진을 하고 대사 시스템이 개편이 돼요. 그래서 심박출량이 증가되면서 뭐 필수적인 장기로 혈류량도 증가가 집중이 되고 그런 이제 적응 기전이 우선 생기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방어 기전들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성기에 잠깐 이렇게 이제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면 그게 옛날과 같은 상태로 이제 항상성이 회복이 되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이런 이제 불균형해진 상태가 끝나질 않고 계속 지속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티졸에 의한 이제 지속적인 혈당 상승 아니면 이제 이런 이하작용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교감신경계가 너무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과활성이 돼 있으면 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부전이 되고 전신적인 염증 상태가 촉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면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어떤 난치성 통증의 생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안 그래도 뭐 단기 스트레스보단 네네. 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그쵸. 많죠. 뭐 네. 예전처럼 뭐 스트레스가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서도 그렇고 네, 맞아요.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환경이 워낙에 많고 또 뭐 관절 통증이 있고 이런 분들도 또한 항상 이 통증에 이제 조금씩 노출이 돼 있다 그쵸. 보면 네네. 뭐 그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가 돼서 더 이제 네네네. 통증을 유발하는 맞아요. 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또 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생긴다고 돼 있는데요. 이제 뭐 뇌나 신경계통에서는 교감신경계의 지속이 항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혈관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면역계통에서도 이제 항염증 기능이 이제 좀 밸런스가 무너지고 붕괴되면서 결국 뭐 코티졸 저항성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더 증가가 되고
또 이제 이런 미세한 염증 상태가 뭐 계속 좀 네. 반복이 된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위장관 계통에서도 네. 비만 세포가 탈과립이 되면서 이제 장의 점막 투과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장 누수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유입되는 이 독성 네. 톡식한 물질들이 전신의 염증을 가속화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네. 악순환의 굴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네. 약간 저등급의 어떤 염증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네.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뭐 간혹 그래서 뭐 환자분들 보게 되면 네. 아니 스테로이드 주사를 네네. 이렇게 맞아도 어떻게 통증이 안 그렇죠. 예, 안 맞아요. 가라앉을 수 있나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 뭐 급성 통증인 경우도 있지만 네네. 워낙 만성적인 통증을 오래 겪고 오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뭐 우리 이제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셔서 네네네. 이런 주사의 효과들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은 이 예를 살펴보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스트레스 상태에 네. 놓여 있을 수 있는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이제 과잉 통증에 대해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성화되고 과민화된 통증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네. 병인데 실제로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나 네. 실제로 연구에서도 똑같이 약을 썼는데 네. 효과가 굉장히 적고 네. 잘 안 듣는다든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뭐 주사를 맞아도 맞습니다. 네. 뭐 또 뭐 관절 통증 이런 것 때문에 뭐 네. 우울해하시는 환자분들 예, 맞아요.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제 우울감이 있을 때 통증이 해결이 잘 안 되고 더 네. 길어진다는 연구들은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 3가지 정도로 이제 논문들을 보면 뭐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심리적인 요인. 그래서 통증의 어떤 뭐 파국화 경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지만 실은 감작화라는 건 우리 몸이 되게 예민해지는 걸 뜻해요. 네. 원래는 통증이 반복되면 그 통증에 점점 좀 익숙해지거나 둔감해져야 되는데 가끔 뭐 여러 가지 기전에 말초 감작이나 아니면 중추 감작 이런 기전에 의해서 똑같이 통증이 와도 점점 예민해지는 그런 기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진통 효과가 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경 면역학적 교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이 글루코코티코이드, 뭐 스테로이드를 써도 거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약효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듣는다든지 아니면 전신적인 미세한 염증 상태가 계속된다든지 뭐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저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행성 억제 경로라고 해서 저희 몸에는 원래 통증을 조절하는 이제 상행성 경로와 하행성 억제 경로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도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걸 자체적으로 좀 줄여주는 조절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밸런스 붕괴 때문에 어떤 이 억제 경로가 저하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되는 효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고 악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이제 자세한 기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질문을 저희가 좀 보고 넘어갈까요? 물티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트레스만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지, 이제 외상이나 이제 그런 문제 없이도 이제 생길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떤 조그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이제 증폭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수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수술을 받아도 이제 환자분들마다 뭐 당연히 이제 느끼는 이제 통증의 정도가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같은 이제 수술이란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제 개개인의 능력 차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뭐 같은 상황에서 이제 통증을 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또한 진짜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은 뭐 아주 초기의 관절증인데도 뭐 내 몸에 이제 관절염이 생겼다는 그 한마디 말 들은 것 가지고도 너무 과도한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 관절염으로 그렇게 아프실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통증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은 통증의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많이 받다 보면
이 후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통증이 훨씬 증폭되거나 오래가거나 아니면 약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듣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정신과 이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께서도 예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뭐 합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이제 통증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그렇죠. 신체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그런 경우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이제 질문도 주셨는데 요새는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또 많이 개발되어서 뭐 요새 뭐 HRV 검사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저희 이제 자율신경이 우리 심박을 조절을 하는데 그런 이제 심박이 어떻게 이제 심박의 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심박이 잘 조절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검사를 해서 그 평소 스트레스 지수나 요새는 뭐 간단한 뇌파 검사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 이제 호르몬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런 이제 호르몬 검사를 뭐 피 검사로 한다든지 해서 이제 뭐 그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환 없이 통증이 심하고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는데도 뭐 특별히 뚜렷한 어떤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뭐 HRV 그 뭐 심박 변이 검사라든지 뇌파 검사라든지 뭐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니까 뭐 요새는 뭐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뭐 기능의학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의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845님 전에 꺼벅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암, 우울증,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정확하고 제가 이 뒤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이제 공통된 내용인 게 이제 옛날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단지 아프다, 뭐 아플 수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생각했다고 치면 지금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테로이드, 코티졸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 부분은 뭐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울증 같은 경우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에서 몸이 아프니까 그게 더 악화가 되고 악화가 되니까 통증 사이클은 더 나빠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그렇게 좀 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딱 한 분야의 치료들 뭐 정형외과라든지 통증학 한 분야의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접근해서 뭐 재활 치료라든지 뭐 운동 치료라든지 습관 교정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관리가 굉장히 좀 접근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그 말씀이셨어요. 네. 또 0845S님, 뭐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는데 허리에 MRI가 누워서 찍는데 누워서 찍었기 때문에 MRI 사진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뭐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는지 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뭐 본인이 허리가 직접 아파서 찍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되게 이제 뭐 실제로 MRI가 이제 누워서 찍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 자세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그래서 뭐 좋은 MRI는 뭐 경추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찍거나 젖히고 찍거나 해서 다이나믹 MRI 다이나믹 MRI라고 있기는 한데 근데 대개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소위는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좀 여기가 눌리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뭐 완전 정상 MRI인데 뭐 자세에서 좀 요런 증상이 있다면은 뭐 다른 이제 진단 검사 방법, 뭐 근전도 검사라든지 뭐 자세와 상관없이 신경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제 뭐 누워 있는 자세로 찍는 검사가 뭐 내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완전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대개는 소인이 될 만한 것들은 그래도 일부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완전 정상인 경우에는 다른 검사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이렇게 뭐 달라지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네. 저희가 뭐 그 네.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으신 분들, 특히 뭐 약간의 전방전이가 있는데 척추 분리증 예, 있으신 분리증이 분들, 있으신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허리를 구부렸을 때랑 뒤로 폈을 때랑 이 차이가 흔들리는 부분들이 되게 좀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각 앵귤라 인스테빌리티처럼 각이 불안정하신 분들도 있고 앞뒤로 좀 뭐 흔들리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그러니까 뭐 MRI상에서 완전히 정상인데 나타난다기보다는 원래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훨씬 심하지? 그럴 경우에 이제 좀 흔들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MRI를 가지고 오셔도 웬만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저희가 찍어보라고 권유드리는 게 실은 MRI는 딱 약간 어떤 정지된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다이나믹 상태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데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구부려서 찍고 서서 뭐 뒤로 젖혀서 찍고 그런 이제 각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MRI가 있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뭐하러 찍으려고 하지? 뭐 과잉 진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또 그게 다 실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안정하고 분리나 이렇게 따로 없다고 들으셨다면 그러면은 다른 검사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허리가 아파서 찍으셨다고 하면 허리는 그 증상에 비해서 어떤 영상학적인 소견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실은 MRI상에서 거의 정상인 것 같아 보여도 증상은 되게 심하게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 이렇게 딱 정확히 코릴레이션이 되고 일치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한 7, 8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찢어져서 굉장히 이제 급성으로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바로 MRI를 즉각 찍었는데 MRI가 완전히 정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아주 작은 손상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발에 아주 작은 가시가 들어가서 박히면 이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알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내 눈으로 그 발바닥을 들여다봐도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본인은 알거든요. 환자분 본인은 이제 발을 디디려고 하면 악 소리가 나니까 허리 같은 경우도 뭐 디스크가 MRI상에서 거의 정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숙이거나 앉아있지를 전혀 못한다. 그럼 이게 디스크 내부에 뭐 미세한 손상이 있어서 뭐 MRI상에서 잘 캐치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손상이 있어도 통증은 뭐 심하게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은 MR도 중요하고 그걸 또 이제 신체 검진과 병력을 정확히 청취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시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몸 안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 뇌에 있는 혈액 뇌장벽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누적되는 스트레스 자체가 중추신경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뇌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제 혈액 뇌 장벽, 이제 BBB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면 이 몸 안에 혈중에 축적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나 그 톡신들, 그 장내 이런 부분들에서 흡수가 많아지는 이런 톡신들에 의해서 이런 장벽들이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과성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염증 매개체들이 더 안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미세 악교세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스트레스가 뭐 어떤 그 우리 몸 안에 어떤 실질적인 조직 손상이 없이도 신경망 자체를 직접적으로 변형을 시키거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추 감작 과정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해서 원래 통증을 점점 줄여야 되는데 반대로 통각 과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말초 신경계에서 코티졸 저항성, 그러니까 뭐 스테로이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통각이 점점 민감해진다든지 아니면 통증 신호가 척수 후각으로 유입이 되면서 어떤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 지속되다 보면 영구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NMDA 수용체라는 대로 칼슘이 유입되면서 어떤 뉴런의 흥분성이 계속 영구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이제 이질통이 생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와인드업 현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극을 계속 주면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겨서 고착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이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재흡수가 되면서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재흡수가 차단이 되면서 시냅스 내에 있는 농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이제 그 수용체 민감도가 극대화되고 통증에 점점 예민해지는 뭐 이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오래되면 실은 이제 그거에 둔감해지면 좋은데 점점 예민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해부학적인 이런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제 해마 위축, 뭐 편도체 비대, 뭐 이런 뇌구조 변형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구조 변형이 생긴다는 게 좀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염증이 뭐 지속되고 그게 BBB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면서 뇌에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하지만 손상을 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해마의 수상돌기를 위축시키고 길이를 감소시켜서 이 그 HBA 축이라고 하는 아까 그 HPA 축의 제어 능력 자체가 상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어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니까 결국 코티졸 뭐 이런 분비나 이런 데도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원래 이제 공포와 통증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에 이제 기저 외측핵 뉴런들이 오히려 이제 수상 돌기가 비대해지고 시냅스의 가시밀도가 증가를 해서 이제 기형적으로 막 점점 확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구조가 변형이 되니까 환자분들께서는 통증을 내가 이제 더 공포스럽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과 우울감이 점점 어떤 심해지는 구조적인 원인.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냐고. 아프니까 걱정하고 걱정하니까 아픔이 더 심해지고 이제 그런 고리를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 악교 세포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개로 해서 신경 면역 염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이런 미세 악교 세포가 어떤 그 TLR4라고 하는 그런 그 수용체 발현을 늘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어떤 뇌에서 유래된 신경 영양인자 같은 걸 척수 실질내로 이렇게 뿜어낼 수 있다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이런 화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어떤 통증의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 상실이 되면서 통증이 증폭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증 억제하는 그 브레이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더 증폭돼서 이런 통증에 대해 점점 과민해지는 그런 이제 이 사이클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뭐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아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전신적인 어떤 호르몬 내분비계나 신경계통에 영향을 줘서 스트레스가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치료법도 좀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단순히 뭐 저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에 가서 통증의학과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어떤 생체의학적인 모델은 이제 국소병변 중심의 어떤 단일요법 그리고 말초 지점만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치료를 삼았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기전, 뭐 약물이나 시술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 뭐 인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동 치료도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또 어떤 사회적 환경을 잘 조절해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생물 심리 사회적인 모델이 가장 네.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약물 치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중추 타겟을 하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신경의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고 뭐 그러면서 중재적인 주사 시술로 네. 뭐 또 하나의 이런 비정상적인 흥분도 차단하면서 네.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재활운동 치료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편도체 과활성도 억제하고 네. 뭐 운동 기능도 회복시키고 이런 주사 하나 맞고 네. 끝, 뭐 약 먹고 끝 이게 아니라 뭐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주사도 네. 하고 운동 치료나 뭐 재활 치료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로 접근해서 이어가시는 게 가장 추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그냥 아프면 저희가 뭐 진통 소염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뭐 염증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것들만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중추 신경을 타겟으로 한 약물 치료도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관절염 환자분들도 그래서 항우울제 처방도 그쵸.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그래서 네네. 난 관절염인데 왜 네네네. 맞아요. 우울증 약을 주냐 뭐 네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쓰는 약물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칼슘 유입 알파투 델타 뭐 이거 좀 고기 채널에 작용하는 뭐 가바펜티노이드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관절염에 이제 보험으로 허가가 되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SNRI, 뭐 신발타라든지 실은 이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약들이 관절염에는 보험으로 또 허가가 나 있어요. 실제로 그 효능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걸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거랑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저희가 뭐 주사제로 쓰기도 하는데 중추 감작 시에 이제 NMDA 수용체라는 걸 이제 직접 차단하는 케타민 세라피. 이건 이제 보통 일반 병원들에서는 잘 안 하고 강력하고 뭐 저희가 그 통증학과 같은 데서는 뭐 CRPS라고 하는 만성 복합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이 뭐 수면까지 포함해서 뭐 약효가 잘 안 들을 때 뭐 케타민 세라피 같은 걸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요새는 뭐 미세하교 세포를 항염증 상태로 전환시키고 신경염증을 차단하는 저용량의 뭐 날트렉선 같은 약을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아래쪽에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병행하면서 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해마라든지 이런 편도체 어떤 그 변화를 좀 억제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거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 교육을 포함한 치료들이 그런 게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생기니까 저희가 중재적으로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그냥 국소, 병변, 마취 딱 이거는 아니고 자율신경 톤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시 리셋을 시키는. 원래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아플 때는 저희가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 뭐 에피드라 블록이나 뭐 루트 블록이라고 하는 신경 통증을 차단술, 느끼는 신경 부위 뿌리에 뭐 직접 주사를 드리거나 신경 자체의 과활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테로이드나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신경의 부종이나 염증을 빼주는 이제 염증 치료까지 포함한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을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필요한 경우엔 이제 교감 신경 차단술. 아까 스트레스 상황에 가장 먼저 항진되는 게 이제 자율신경 계통이라고 했으니 그 교감 신경 자체를 좀 다운시켜 줄 수 있고 이제 반대로 교감 신경이랑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마음이 편안하거나 이완될 때 올라가는 그런 부교감 신경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자율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성상신경절 차단술 같은 이제 교감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교감신경은 원래 그 교감신경 쪽으로 통증 신호가 오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증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그 통증을 전달하는 감각신경 쪽이랑 교감신경 쪽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만성 통증 환자에서는 교감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해요. 그게 또 이제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하향식 억제 강화를 효과를 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만성 스트레스라는 상황이 그냥
내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뭐 내분비적으로 코트 단순히 이제 그냥 스트레스다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고 그쵸. 실제로 이게 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네. 뭐 그냥 내가 뭐 마음 먹기에만 다른 게 아니고 그쵸. 네. 예, 뭐 그냥 이 질환에 대한만 치료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내분비계라든지 네네네. 이 뇌의 구조적인 변형을 초래한다든지 네. 우리 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꼭 뭐 방금 이제 우상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이제 종합적인 치료들을 좀 네네네. 필요로 한다는 점을 좀 잘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이 되게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단순히 뭐 근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네. 아니라 뭐 혈액순환 속도를 뭐 높여주고 네. 통증의 역치를 올려서 오히려 네. 통증을 떨어뜨리고 네. 실제 인지 기능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을 한번 네. 그럼 또 볼까요? 뭐 김지연님께서는 뭐 질문 주신 게 네. 뭐 뼈가 다친 거랑 근육이 다친 거랑 이제 통증의 차이가 있는지 네. 그걸 이제 뭐 개인이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네. 뭐 이렇게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뭐 이제 되게 이제 좀 가장 뭐 첫 번째는 좀 통증의 양상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제 뭐 뼈가 다쳤을 때는 아무래도 뭐 근육이 다쳤다는 게 이제 근육의 파열을 뜻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가 이제 뼈가 다쳤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골절을 말씀하시는 상황 같고 금이 가거나 예, 뭐 근육이 다쳤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근육 긴장이라든지 뭐 또는 근 파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대개는 통증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이제 정도의 차이도 좀 있고요. 뭐 되게 아무래도 골절 같은 경우가 더 아프고 불편하신 경우들이 많고 뭐 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감별점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뼈가 만져지는 부위에 이제 직접 압통이 있는지. 그쵸.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이제 골막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골절된 부위를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아무래도 뭐 근육 파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위가 아프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아파하는 부위가 이제 뼈가 직접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통증 부위나 뭐 아파서 이제 만져지는 부위의 이제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예,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 차이도 있고 실은 이제 지속 기간도 좀 다르죠. 이제 근육 다친 건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으시는데 보통 저희가 염증이 생겼다가 급성기 염증이 줄어드는데 보통 뭐 한 3-4일에서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니 이제 단순히 근육만 다쳐서 붓기가 있으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뼈가 다치신 분들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환자분들 뭐 흔히 뭐 설명드릴 때는 뭐 뼈 다치면은 정말 뭐가 좀 잘못됐다. 그쵸. 이렇게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뭐 아무래도 많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항상 뼈가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딱 다치자마자 직후에는 엑스레이상에서 잘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갈비뼈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뭐 엑스레이상에서 처음에 딱 찍었을 때 괜찮다고 해서 뭐 골절이나 금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거나 저희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뭐 통증이 한 1-2주 지났는데 뭐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서 뭐 팔로우업을 해보고 아니면 뭐 필요하면 CT를 찍어본다든지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얼핏 봤던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골절에 있어서 뭐 가장 민감도가 높은 이제 이학적인 검사는 압통이었습니다. 압통. 거기 탁 누르면은 악 소리 나게 아프다. 네. 그러면은 되게 한 99%는 이제 엑스레이상 안 보여도 이거는 99%는 한 골절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안 그래도 이제 체해 충격파가 요새 뭐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급성 골절 때 충격파를 쓰지 말라 뭐 이게 하지 말라는 그 사항이었는데 근데 또 예전에 제가 충격파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프레시한 이제 새 골절에도 충격파를 때려주면 뼈가 더 잘 붙는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충격파가 굉장히 아픈 치료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그 연구를 보니 중국에서 나온 연구여서 이게 중국이라 가능한 건가 뭐 싶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제 뼈가 다치면은 통증의 강도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다르죠. 많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극을 줬을 때 압통이나 뭐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무래도 뼈 같은데 만졌을 때 이거 너무 아프게 이상하다 하면은 골절이다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서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우리나라는 엑스레이 검사비가 상당히 싸죠. 집 앞에 뭐 어디든 뭐 정형외과든 통증학과든 뭐 엑스레이가 뭐 있는 병원이라면 빨리 가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집에서 약간 이거 뼈일까 근육일까 고민하시는 시간에 한번 가보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아마 보험으로 했을 때 한 4장 찍어도 12,000원 정도니까 이게 본인 부담금은 아마 진료비까지 해서 3,000-4,000원, 7,000원 뭐 이 정도 실 테니 빨리 찍어서 보고 실은 안 부러진 거 알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마음 편하게 찍어보고 안심하시는 게 그게 아마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조승현님 목 디스크가 궁금하시대요.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사무직에서 일을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다. 그래서 원장님 목은 이제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고 하고 다른 유튜브에서는 또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이건 그 병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목이 아프시다고 하면 이제 원인이 디스크에서 시작이 되시는 분도 있고 관절에서 시작되는 분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근육통은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근육이라는 부분 자체가 원래 뭐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순환 속도를 높여주면 회복도 빨라지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근육뿐만이 아니라 디스크가 파열됐다거나 뭐 급성으로 디스크가 예를 들어 터졌다 이러신 분들은 조작을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목 디스크가 이제 있으신데 만약에 뭐 저리거나 신경 증상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무직으로 일하시면서 현재는 뭐 디스크로 인한 증상은 심하진 않으신데 이제 뭐 목이 뻐근하고 무거운 게 뭐 아무래도 사무직이어서 뭐 컴퓨터나 뭐 이런 이제 사용이 많아서 그러신 거라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뭐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진료를 보려면 앉아서 이제 컴퓨터 사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이제 목의 전만 이제 C자 모양이 좀 무너지고 뭐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이 있으신 경우들이 많은데 뭐 저는 환자분들께 이제 뭐 간단히 스트레칭 설명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수건 같은 걸로 이제 목 뒤를 너무 과신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목 뒤를 받쳐주시고 요 이제 수건으로 목 뒤를 받쳐주시면서 이제 하늘 쳐다보는 운동을 좀 수시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수건으로 좀 견인을 해주시는 게 관절이 과도하게 넘어가는 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뒤로 젖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도 이렇게 수건으로 받쳐주면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 하실 때 이제 저도 환자분들께 추천드릴 때 이제 당기시는 건 좋은데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당기시는 건 좋지는 않아요. 이게 고무줄을 여기까지 잡아당기는 건 스트레칭이지만 실은 어느 한도인지 모르지만 그걸 1cm만 더 넘어가도 고무줄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 범위 하에서 가볍게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시되 실은 이제 반복된 횟수보다는 얼마나 이 시간을 쭉 유지를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팩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당겨주시면 처음에 고무줄이 늘어날 때 이게 그 균일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이트한 부분은 그대로 있고 약해진 부분들만 늘어나는데 이 당겨진 상태를 쭉 저희가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등척성이라고 해서 길이를 유지한 상태로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그 힘이 이제 고르게 분산이 네. 되면서 원래 이제 뭉쳐 있었던 부분이 좀 그때서야 비로소 네. 천천히 이제 고르게 힘이 네. 분산되면서 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도 윗몸 일으키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네. 것보다 플랭크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 게 더 안전하고 네. 좋은 것처럼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계속 꾹꾹 하시는 것보다 가만히 잡아당긴 상태로 최소한 뭐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뭐 반대편으로 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다만 이게 단순 근육통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나 협착은 아닌지 모르니 혹시 그런 스트레칭을 하실 때 증상이 악화된다, 팔이 저리다, 이러면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거북목 있으신 분들 뭐 제가 권유드리는 스트레칭은 또 이제 이 턱 당기기. 네네. 그래서 턱을 당겨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턱을 당겨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턱을 당겨주시면서 이 뒤가 늘어나는 느낌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머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뒤로 이동한다기보다는 턱을 당기되 턱은 당겨지면서 뒤는 늘어나 느낌이 들게. 가볍게 텐션이 좀 걸리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턱은 당기면서 뒤는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뭐 스트레칭 안내해드리고 또 되게 이제 목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우리 가슴 아래쪽 근육들, 우리 이제 가슴 대흉근이라든지 우리 승모근도 이제 상부 승모근도 있지만 이제 하부 승모근도 있고 우리 능형근에서 이제 이 되게 이제 등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뒤를 모아주는 운동을 좀 권유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흔히 나오는 게 뭐 YTW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이건 뭐 스트레칭보다는 좀 근력 운동에 가까운데 우리 이제 팔을 이제 Y자 모양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모아서 등 뒤로 모아주시는 이런 운동이나 이렇게 해서 T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하늘 보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날개뼈를 이제 등 쪽에서 모아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우리 W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날개뼈랑 가슴을 펴주시면서 좀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목이 앞으로 빠지면 이제 가슴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이 앞쪽 근육을 좀 펴주면서 뒤쪽을 모아주는 운동들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 좀 요 정도는 목 자체에도 무리가 많이 가진 않아서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우상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스트레칭을 반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당기는데 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반대쪽으로 밀어주는. 이제 그러면서 이쪽 근육을 좀 뭐 강화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의 원칙은 첫 번째는 이제 천천히. 그리고 통증이 없게. 그래서 꼭 급하게 뭐 짧은 시간에 하신다고 이제 확 하시다가 이제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스트레칭을 했을 때 통증이 있다든지 신경 증상, 저리거나 이런 게 있는 증상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공부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제 통증이라든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이렇게 봐서 한두 가지씩 따라 해보시면서 뭐 내 몸에 맞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뭐 아마 제가 하는 스트레칭들은 이렇게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오늘은 질문이 더 없으시네요. 오늘은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실은 길어지고 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단순히 그냥 뭐 마음의 병이나 마음의 문제로 치부하실 게 아니라 실제 그게 뭐 병태 생리학적으로 병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뭐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아니면 뭐 재활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병행을 하셔서 그거를 만성화되기 전에 치료하시는 게 요새는 뭐 진단 가능한 방법들도 충분히 있어서 많이 있으니까 요새는 그런 진단에 따른 뭐 치료들도 다 있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것들 단순 스트레스로 치부하지 마시고 항상 뭐 통증 환자분들 보시면은 좀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고 뭐 어떤 진단 순간부터 벌써 이제 수술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관절염이나 뭐 또는 뭐 허리 디스크 말씀드리면은
나 이거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떤 생활에 제약이 생기면서 네. 그런 게 우울감의 원인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혼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뭐 본인의 질병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전문의와 상담도 하고 네네. 또는 이제 뭐 정형외과나 통증학과나 어떤 요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게 있을 땐 우리가 예전에는 뭐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데 간다고 그러면 네네네. 이상하게 아 그쵸, 그쵸. 생각했지만 옛날에는 예. 그랬는데. 뭐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펠로우 하던 시절에 네네. 뭐 저희 교수님도 뭐 이런저런 치료에도 반응 없는 환자분들은 예예예. 그 스트레스 클리닉 이렇게 보내시고 했거든요. 네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예예예. 그런 데서 또 효과를 보는 분들을 또 제가 옆에서도 보기도 했는데 네네. 환자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하시거든요. 그쵸. 아니 뭐 내가 이상한 사람 네. 같아서 이제 막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예. 그 대상포진 때 예. 그 TCA 뭐 예. 센시발이나 뭐 이런 약제들 예. 중에 그게 원래 항우울제로 개발된 예. 약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이 좋아지네? 예. 이제 이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게 뭐 신경에도 작용하겠지만 뭐 당연히 이런 뭐 감정적인 부분이나 예. 스트레스나 이런 데도 작용을 할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렇게 같이 예. 치료하시는 게 예. 그래서 뭐 좋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전신 MRI를 다 들고 오셔도 네. 뭐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분들께는 스트레스 클리닉 그래서 저도 간혹 권유드리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너무 이렇게 검사만 하시지 말고 네. 한번 요런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데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뭐 이게 뭐 환자분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고런 부분들도 내가 만성 통증에 대해서 뭐 여러 병원에서도 좀 뭐 잘 해결이 안 됐다 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다시 또 좋은 주제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